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하는 기업이 결국 두 군데로 확정됐습니다. KG그룹은 원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었고, 여기에 쌍방울그룹도 인수 제안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면서 인수전에 참여하는 기업이 KG그룹과 쌍방울그룹으로 최종 결정된 겁니다. 쌍방울은 KG그룹한테 절대 안 될 거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이번에 제출한 인수 제안서가 좀 반전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그래서 KG그룹한테 쌍방울그룹이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한창 토레스 분위기도 좋아서 인수 기업이 어디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기업 인수가 쉬운 일도 아니고 판단해야 할 기준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KG그룹과 쌍방울그룹 중에 쌍용차를 최종 인수하게 될 기업은 어디가 유력한지, 그리고 이 회사들이 쌍용차의 회생 기회라 볼 수 있는 토레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쌍용차 인수 절차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10월까지 쌍용차가 인수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하고, 이건 인수할 기업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까지 촉박하다는 소리거든요. 스토킹 호스 방식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1차 인수 제안서를 받았는데 ABC그룹 세 군데가 들어왔어요. 이 중 A그룹이 제일 자금력도 좋고 비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A그룹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여기서 A그룹에 해당하는 게 KG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다음 2차 인수 제안서를 받아요. 그랬더니 B그룹이 A그룹하고 비슷하거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쌍용차는 판단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A그룹하고 인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B그룹하고 인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B그룹이 쌍방울그룹이라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A그룹 따로 평가하고 B그룹 따로 평가하고 이러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절약되니까 스토킹 호스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결국 지금은 쌍방울그룹이 제시한 조건이 인수 절차의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그 변수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쌍방울그룹이 KG그룹보다 더 높은 인수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KG그룹이 제시한 인수금액은 3,500억, 쌍방울이 제시한 금액은 3,8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KG그룹은 9,000억을 마련했다 그랬잖아. 그런데 갑자기 3,500억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분을 해야 합니다. 3,500억은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할 때 낼 수 있는 돈, 말 그대로 인수금을 3,500억이라 제시한 거고요. 이전에 나왔던 9,000억은 인수 이후에 운영 자금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건 확실하게 구분해야겠죠. 인수금까지 포함해서 제시한 금액은 KG그룹이 9,000억, 쌍방울그룹은 8,000억입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말은 뭔가요? 쌍방울그룹이 제시한 인수금액 300억 정도 높아서 이게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게 딱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인수금만 따지면 에디슨모터스도 쌍용차를 인수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수금액만으로 결정한다면 에디슨모터스도 3,000억 정도였고, 이건 KG나 쌍방울하고 비교했을 때 넘사벽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결국 쌍용차도 인수금액만으로 이걸 결정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고,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아마 투자자들 중에서도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인수금액도 중요하지만 인수 이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쌍용차 운영 자금으로 태울 수 있는지 봐야 하고요. 지금 주어진 조건을 쌍용차를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두 회사 상황부터 비교해볼까요? 일단 KG그룹은 회사 내에 있는 문제점이나 여론상 약점이 잡힐만한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9,000억 중에 5,000억을 현금으로 이미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KG ETS 환경사업부를 매각해서 마련한 돈이고, KFC도 매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료되면 최대 1조 원 정도 자금 조달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KG그룹 자금의 특징은 뭔가요? 모두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이미 마련했거나 마련 예정인 돈이라는 점이죠. 이건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이라는 거고요. 인수 금액은 경매 낙찰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쌍방울그룹이 3,800억을 제시했죠. KG그룹이 이걸 수용하고 3,800억보다 높여서 부른다, 이러면 KG그룹이 다시 인수 금액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 이걸 수용하지 않고 포기하면 쌍방울이 우위를 가져가는 거고요. KG그룹도 쌍용차 인수 의지가 강한 상태라 아마 올려서 부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KG 컨소시엄에 합류한 파빌리온 PE를 통해서 이미 수백억 원대의 자금 투자까지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 내 자금 말고도 투자금까지 확보된 상태라서 자금 면에서는 KG그룹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쌍방울그룹은 어떨까요? 여기는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 잡음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들도 이걸 좀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지난 23일에 쌍방울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인수 절차 진행에 악재를 맞이한 건데,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쌍방울은 2020년 3월에 45억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조기 상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실언을 알 수 없는 5명이 이 45억 원을 다시 매각해서 최대 5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정치권 공방으로도 이어졌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수도 있다고 고발했고, 그래서 이 당시 검찰이 쌍방울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는 이런 잡음이 있는 상황이라는 걸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금 제시액이 높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운영 자금까지 KG그룹보다 많아야 진짜 우위를 가져갔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이건 결국 쌍방울은 케이지보다 높은 9천억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금 상황은 쌍방울이 좀 불리합니다. 케이지그룹은 자체적 마련이 가능한 자금인데 쌍방울은 재무적 투자자를 추가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디슨모터스랑 조금 비슷한 행보죠. 에디슨도 어땠나요? 자금을 조달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밀고 가다가 그 지경이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인수 절차까지 두 회사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쌍용차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도 평가해야겠죠. 최근에 케이지그룹이랑 쌍방울이 토레스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토레스가 쌍용차 역사상 가장 많은 사전 계약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지그룹은 뭐라고 했냐면, 토레스 흥행으로 쌍용차 몸값이 뛰는 걸 떠나서 쌍용차와 토레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쌍용차를 인수하면 쌍용차가 다시 사업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방울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토레스 흥행이 반길 만한 상황은 맞지만 단기적 이슈이기 때문에 입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토레스는 별개 이슈다. 이전보다는 더 나은 조건으로 제안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제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레스 이슈는 단기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 장기적인 계획이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토레스가 진짜 쌍방울 말대로 단기적인 이슈로 끝난다? 그러면 이건 결국 토레스가 반짝 잘 팔리고 그 뒤로 나오는 차들은 다 폭망한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티볼리가 잠깐 잘 팔렸다가 그 뒤로 쌍용차가 무너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 토레스 이슈를 얼마나 오래 끌고 가고 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살려가느냐가 진짜 변수일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공개된 내연기관 토레스는 쌍용차의 역량이자 비전이 담긴 겁니다. 케이지그룹하고 쌍방울의 역량은 토레스 전기차부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레스 전기차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케이지든 쌍방울이든 쌍용차 인수를 완료한 상태일 거잖아요. 최근에 토레스 전기차 주행거리랑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이미 토레스 조건이 어느 정도 잡힌 상황입니다. 쌍용차랑 협력관계로 있는 BRD 배터리를 장착하고, 이 배터리는 LFP 배터리라는 거죠. 사실 인수 전까지만 보면 케이지나 쌍방울이 변수가 되겠지만, 쌍용차 회생을 기준으로 보면 변수는 토레스 전기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LFP 배터리를 장착하면 호란도 이모션이랑 비슷한 주행거리인 320km가 나올 거라고 하죠.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LFP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집적도가 낮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도 이걸 감안한다면 최소 380km 이상이라도 무조건 나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후에 이 LFP 배터리의 장점을 어떻게 홍보하고 시장을 이끌어 가느냐가 케이지나 쌍방울의 역량 평가가 될 거고, 토레스 전기차가 쌍용차 회생에 중요한 키가 될지 몰락이 원인이 될지가 결정될 겁니다. 지금 소비자들 여론이 어떤지부터 제대로 파악해보면 방향이 잡힐 겁니다. 전기차에 대한 여론이 불과 몇 주 사이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야, 전기차는 무조건 주행거리지, 400km 아래면 그게 차냐? 이런 여론이 강했고요. 그래서 그 아래 스펙인 차들은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오닉5 화재 사고가 크게 나면서 여론이 어떻게 됐나요? 전기차가 화재에 이렇게 취약하다고? 안전해질 때까지 전기차는 무조건 걸러야겠네, 주행거리가 어떻든 안전한 차를 타는 게 맞지, 이런 여론들이 생겼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토레스 전기차 영상에도 어떤 댓글이 달렸나요? 320km여도 더 안전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건 충분히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LFP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집적도가 낮기 때문에 주행거리에서는 불리할 수 있죠. 반대로 장점은 뭔가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안전하다는 게 있고, 겨울같이 기온이 낮을 때 효율이 더 잘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을 잘 활용하면 토레스 주행거리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소음이 적은 대신 연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가솔린 엔진이라고 보면 되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소음이 조금 심한 대신 연비가 상대적으로 좋은 디젤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휘발유나 경유나 똑같은 인화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에 모두 취약합니다. 대신 휘발유는 발화점이 250도씨라는 거, 경유는 170도씨라는 점에서 휘발유 화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화재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겁니다. 쌍용차와 쌍용차를 인수할 회사도 이런 방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고, 배터리 가격도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비교적 더 저렴하다고 하죠. 그래서 보급형 배터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토레스 전기차 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지금 내연기관 토레스 가격 자체도 굉장히 착하죠. 전기차 가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 가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 토레스도 전기차라고 해서 가격을 확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결국 토레스 전기차가 배터리 화재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 배터리 가격이 낮기 때문에 가성비가 강점이라는 걸 일곱
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토레스 전기차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출시되는 토레스 픽업트럭 전기차도 이런 여론을 이어가야겠죠. 얼마 전에 쌍용차 인수전에서 여론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여론전이 실제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두 회사의 입장과 비전을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